계집 주제의 군단장이라고. 영하 20도를 밑도는 화천의 혹한기 훈련장. 사르르는 칼바람이 전술 지휘소 CP 천막을 미친 듯이 후려쳤다. 그 맹렬한 바람 소리를 찍고 제구사단장 박성철 소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야전 난로의 열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휘소 내부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장교가 숨을 죽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박 소장 앞에는 갓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참모 장교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방금 보고서에 사소한 오타 하나를 지적당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핑계였다. 박성철 소장은 이 젊은 대위를 제물 삼아 누군가에게 고의적인 모욕을 가하고 있었다. 그의 핏발선 눈은 대위의 어깨 너머 지휘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방한모와 두꺼운 야전 상의로 몸을 감싼 체구가 작은 인물이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틀 전 새로 부임한 X군단장 이지수 중장이었다. 그녀는 육군 역사상 최초의 합참 작전본부 출신 여성 군단장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 내부의 보수적인 세력, 특히 박성철 같은 야전통을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봐. 김 대위 자네 지금 이게 보고서라고 올린 건가? 엉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당장 굴러. 박 소장은 서류철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쇳소리가 섞인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이지수 중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 소장의 기세만 올려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 군단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는 공개적인 질책은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다른 참모들 역시 박 소장의 이런 행태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도가 지나쳤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성철 소장이 지금 정말로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저기 저 구석에서 미동도 없이 작전 지도만 응시하고 있는 신임 군단장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여자가 지휘하는 군대의 군기가 이 모양이라며 노골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지수 중장은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꺼운 방한 장갑을 낀 손으로 지도 위의 특정 지점을 짚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 소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지수가 자신 앞에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혹은 여성 특유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지수는 그저 고요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이 혹한기 훈련장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아군의 방어선을 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박 소장에게 있어 자신에 대한 완벽한 무시로 해석되었다. 박 소장은 씩씩거리며 김 대위를 발길로 툭 찼다. 꺼져 당장 수정해. 와 다음부터 이따위로 하면 군복 벗을 줄 알아. 김 대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휘소 안에는 다시 박 소장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이제 쇼는 끝났다. 박 소장은 일부러 보란듯이 군화발을 끌며 이지수 중장이 있는 작전 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180cm가 넘는 거구였고 이지수는 방한복을 입고도 그보다 머리 하나는 작아 보였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내려다보며 섰다. 충성 군단장님, 제구사단장 박성철 소장입니다. 그는 경례를 붙였지만 그 동작은 예의라기보다는 위협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지수가 합참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온실 속 화초라고 확신했다. 이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방한모와 고글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수고합니다. 박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박 소장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건드렸다. 박 소장은 과장된 웃음소리를 냈다. 하하, 군단장님께서 직접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 저희 사단 장병들이 영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역시 서울 합참 사무실하고는 공기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합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지수는 대답 대신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현재 치려단의 기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와 실제 위치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그 질문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아, 그거 말입니까? 보고서상 숫자야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장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단장님 같은 전략가께서는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전략가라는 단어를 비꼬듯 사용했다. 이런 야전 훈련은 말입니다. 군단장님, 종이 위에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 박성철이 20년 넘게 이 전방에서 구른 사람입니다. 제 병력들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박 소장은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는 이지수에게 내가 뭘 아느냐고 대놓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이지수의 어깨를 툭 치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사단 예하전 부대.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치를 속여가며 보고했다. 치려단은 현재 예정된 기동로에서 오코넴나 이탈해 있었고 통신 두절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이 문제를 신임 군단장 앞에서 덮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도 이 여성 군단장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군단장님, 박 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 찼다. 이런 험한 일은 저희 같은 야전 군인들에게 맡기시고 군단장님께서는 따뜻한 CP 안에서 상황판이나 보고 계시지요. 그는 이지수가 아무 말도 못하리라 생각했다. 고작 여자 장군 하나가, 그것도 야전 경험도 없는 합참 출신이 감히 자신에게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경력과 남성성, 그리고 이 혹한의 날씨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전술이란 건 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박 소장은 말을 이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 사단장이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합참에서 하시던 고고한 전략회의랑은 좀 다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지휘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하극상이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참모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신임 군단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지수 중장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소장의 모욕적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 소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영하 20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이라 얕보았던 그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20년간 전방을 지켰다는 그의 자부심을 순간적으로 압도했다. 이지수 중장은 자신의 방한 장갑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그 느린 동작 하나하나에 지휘소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 박 소장은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지수 중장이 천천히 방한 장갑을 벗자 지휘소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모든 장교의 시선이 그녀의 맨손에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고정되었다. 박성철 소장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롱 섞인 미소를 입가에 걸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맨손으로 작전 지도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곳은 붉은색 펜으로 미확인이라고 표기된 산악 지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난로의 불꽃 소리에도 묻힐 만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박 소장. 그녀가 입을 열었다. 치려단이 현재 K-77 고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작전 계획서 상에는 A3 능선을 통한 우회 기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경로를 이탈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사실 확인 요구였다. 박성철 소장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이 경로를 이탈한 것을 군단장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특유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이지수의 질문 의도를 현장을 모르는 여자의 트집 잡기로 규정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과장되게 웃었다. 하하, 군단장님. 그건 말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전술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A3 능선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기동 시간이 지체됩니다. K-77 고개로 질러가면 30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야전 감각이라는 겁니다. 이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 소장, K-77 고개는 사전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확인 위험 지역입니다. 적 특작 부대의 매복에 최적화된 지형입니다. 당장 치려단의 기동을 중지시키고 원 계획대로 A3 능선으로 우회시키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성철 소장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합참에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계집이 20년간 이 전방을 지켜온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명령, 박 소장은 경멸을 숨기지 않고 비웃었다. 군단장님, 여기는 서울 용산의 합참 회의실이 아닙니다. 여긴 진짜 총알이 오가는 최전방입니다. 실전이라고요. 여자분들이나 걱정할 법한 그런 사소한 위험 따위는 여기 없습니다. 그는 여자라는 단어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참모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자 성차별적인 모욕이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늘 이 신임 군단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터였다. 제 병사들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입니다. 저런 작은 협곡 하나 돌파 못할 것 같습니까? 박 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쳤다. 종이 위에서 연필이나 굴리시던 분이라
현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전쟁은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 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천막을 울렸다. 현장 경험이 없으시니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게 바로 유연한 전술적 판단입니다. 군단장님께서 합참에서 그리던 작전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거긴 뭐 포탄이라도 떨어집집니까? 여기선 매일매일이 실전입니다. 이지수 중장은 여전히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 소장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가 지금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그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지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신병을 향해 돌아섰다. 통신병 당장 치려단장에게 무전처 사단장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전진 속도 2배로 높여 K-77 고개 30분 내로 신속히 돌파 완료한다. 이상 어서 예 알겠습니다. 통신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이지수 중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0초 만에 그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단장의 명령이 하달된 것이다. 지휘 체계가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모든 장교가 경악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였다. 박 소장은 통신병에게 명령을 하달한 뒤 다시 이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이제 이지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승리감이 번뜩였다. 모든 책임은 이 박성철이 집니다. 그가 이빨 사이로 말했다. 아니면 군단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저를 지휘권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지요. 그는 그녀가 신임 군단장으로서 그것도 첫 훈련 현장에서 감히 사단장을 해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지수의 얼굴에 자신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혹시 총소리가 무서우신 겁니까? 아, 하긴 합참 사무실에서는 총 쏠 일이 없으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군인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었다. 특히나 장군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겁쟁이라고 낙인 찍는 행위였다. 박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지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얼굴이라도 붉히며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이번에도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니라 마치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박 소장의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 그의 행동이 야기할 군사적, 법적 결과를 계산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자신의 마지막 일격이 통하지 않자 최후의 경멸을 표출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휘소 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었다.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그의 침이 튀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즉다. 이래서 계집은 안 된다는 거야. 군대는 기싸움인데 애초에 상대가 되나. 그 순간 지휘소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모든 참모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나 하극상을 넘어섰다. 이것은 군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란 행위였다. 참모들은 이제 박 소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이 사태가 몰고 올 끔찍한 후폭풍을 공포에 떨며 기다렸다. 그들은 박 소장의 무자비한 권력에 짓눌려 왔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사단장은 그 선을 아득히 넘어버렸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심 반, 호기심 반으로 이지수 중장에게 향했다. 그녀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천막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이지수 중장은 박 소장이 뱉은 침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박 소장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입이 드디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박성철 소장.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방금 귀관의 명령하달은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한다. 그녀는 법 조항을 정확히 읊었다. 박 소장은 잠시 주춤했다. 그가 예상했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법적 경고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방금 귀관이 내뱉은 모든 발언은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지수는 말을 이었다. 귀관은 지금 이 순간 군단장의 지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작전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박성철 소장은 이지수의 이론적인 협박에 다시금 실소를 터뜨렸다. 합법 조항 나부랭이로 날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긴 법정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군단장님, 그런 종이 쪼가리보다 내 주먹이 더 가깝다는 걸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지수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지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그냥 얌전히 계시지요. 괜히 나대다가 다치지 마시고 치려다니 저 고개 넘는 거 구경이나 하시란 말입니다. 박 소장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작전 지도 앞으로 돌아섰다. 그는 자신이 이 군단의 실질적인 왕임을 모두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별명, 얼음 메스라 불리는 여자의 수술대에 스스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이지수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의 뒷모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박성철 소장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작전지도 앞으로 돌아섰고 승전보를 기다리는 개선 장군처럼 팔짱을 꼈다. 그는 이지수 중장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성철 소장이 합참의 따뜻한 사무실이라며 경멸에 맞이 않았던 그곳. 대한민국 국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 그곳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핵심적인 부서인 작전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다. 그리고 이지수 중장은 바로 그 작전본부의 핵심, 작전기획부장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참모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미 연합군의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의 전체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북한의 국지 도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데프콘 DEFCON 조정안을 작성하며 수천 개의 변수를 입력해 워게임, 월게임을 총괄 지휘하는 인물이었다. 군 내부에서 그녀를 부르는 별명은 따로 있었다. 얼음, 메스 아이스 갤펠. 그녀가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5년 전
한미연합워 게임에서였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사성 장군이 입안한 작전 계획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72시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의 기습적인 측면 공격 가능성을 입증했다. 당시 모든 사성 장군들이 과도한 기우라며 그녀의 보고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상관이었던 합참의장 앞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들이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것은 감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장님,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이대로라면 아군 일개 기계화보병 사단이 6시간 안에 괴멸됩니다. 결국 그녀의 주장대로 시나리오가 수정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적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백업 플랜이 아니었다면 아군 코어 병력은 전멸했을 터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경험이나 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 적과 아군의 취약점을 도려내는 최고의 외과 의사였다. 박성철 같은 야전 지휘관들이 기합과 패기를 외칠 때 이지수는 데이터 센터에서 적 포병 부대의 반응 시간 1초를 단축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가 부하들을 고함으로 다스릴 때 이지수는 인공위성 이미지와 UAV 정찰 데이터를 분석해 적의 위장 진지를 99%의 정확도로 식별해내는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그런 그녀가 이 혹한의 X군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합참의장의 특별한 임무였다. 한 달 전 합참의장실 사성 장군인 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그녀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 중장, 자네가 X군단으로 가야겠네. 이지수는 의아했다. 그녀는 작전본부의 핵심이었고 다음 보직은 연합사나 전략사령부의 요직이 유력했다. 야전 군단장은 그녀의 커리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의장님, X군단은 현재 전력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 썩었네. 특히 구사단장 박성철 소장. 그 자가 문제의 핵심이야. 그는 육사 출신의 알박기 인사고 전형적인 구시대적 지휘관일세.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다루고 훈련은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지. 그자 때문에 군단 전체의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어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곳엔 야전 감각만 있고 전략이 없네. 기합만 있고 데이터가 없어. 이 중장. 나는 자네가 그곳에 가서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길 바라네. 이건 단순한 부임이 아냐. 이건 외과 수술일세. 의장은 그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얼음메스가 필요한 곳은 서울의 사무실이 아닐세. 바로 저 전방이야. 가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고치게. 박성철이든 누구든 자네의 수술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제거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이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왜 X군단장으로 임명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파견된 것이었다. 박성철은 자신이 그저 운 좋게 별을 단 여자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합참의장이 직접 보낸 군단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위임받은 감찰관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지수가 조용했던 이유는 겁을 먹어서도 당황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을 뿐이다. 박성철이라는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모 속에서 박 소장의 모든 말과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항목 1 군영법 제44조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치려단 기동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영명령 하달. 항목 2 군영법 제64조 상관, 모욕, 계집, 총소리가 무섭냐 등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모욕 행위. 항목 3 고의적인 작전 방해 및 병력 위험 초래. K77 아군 포병의 사각지대이자 적 특작 부대의 주요 침투로 3,000명의 병력을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킴. 항목 4 허위 보고 치려단의 상황을 순조롭다고 보고함. 명백한 지휘관 기만 행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성철 소장에 대한 진단이 끝났다. 그는 단순히 무능하고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군대의 지휘 체계를 파괴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암덩어리였다. 그리고 암덩어리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거의 대상이었다. 이지수는 결심했다. 합참의장은 그녀에게 수술을 명했다. 그리고 지금 환자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올라와 가장 치명적인 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얼음 메스를 꺼내들 시간이었다. 박성철 소장이 여전히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이지수 중장은 조용히 자신의 전술 단말기 PTSC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액정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K77 고개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와 아군 포병 부대의 사격 재원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었다. 박성철이 말한 야전 감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숫자로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박성철 소장은 승리감에 도취한 채 자신의 야전 감각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이지수 중장이 지금 전술 단말기 PTSC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에게 저것은 그저 합참의 샌님들이나 가지고 노는 비싼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는 통신병이 치려단장에게 자신의 돌격 명령을 하다라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통신병이 막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다. 잠깐. 이지수 중장이었다. 그녀는 전술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통신병은 반사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박성철의 얼굴이 다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군단장 감히 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가 이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려던 순간 이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박 소장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CP 천막 중앙에 섰다. 박성철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휘소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귀관은 방금 본관의 1차 기동 중지 명령을 불복종했다. 그리고 지금 3,000명의 병력을 고의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영명령을 하달했다. 박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위험이라니 군인이 위험 좀 감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야전 감각이라고 군단장님 같은 분은 평생 가도 이해 못할 감각이란 말입니다. 야전 감각이라. 이지수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술 단말기를 들어 올려 그녀는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순식간에 훈련 상황판이
그녀의 단말기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K77 고개 주변의 지형이 3D로 정밀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좋다. 지금부터 귀관의 그 야전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이 자리의 모든 참모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의 말에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목했다. 박 소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팔짱을 꼈다. 첫째, 포병 지원 문제. 이지수가 화면의 특정 지점을 확대했다. K77 고개가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었다. 현재 치려단을 지원하는 55포병대대의 K9 자주포는 백암산 능선에 포진해 있다. 그들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38km. 하지만 치려단이 진입할 K77 협곡의 중심부는 백암산 포진지로부터 정확히 42km에 떨어져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속성처럼 울렸다. 즉, 치려다는 적의 매복에 걸려도 아군의 포병 지원을 단 한 발도 받지 못하는 화력 공백지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게 귀관이 말하는 야전 감각인가? 박성철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거리 계산 같은 사소한 것은 참모들에게 맡겼었다. 그가 당황하며 무언가 변명하려 할 때 이지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치려단 예하 전차대대의 실시간 유류 현황 그래프였다. 둘째, 연료 문제.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귀관은 신속한 돌파를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 치려단 K2 전차들의 평균 연료 잔량은 65%다. 영하 20도의 혹한기에 30도 경사의 산악협곡을 신속히 돌파할 경우 연료 소모율은 평지의 1, 5배로 급증한다. 내 시뮬레이션 결과 그들은 협곡의 3분의 2 지점에서 정확히 연료 고갈로 멈춰서게 된다. 지휘소 안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진격도 후퇴도 못한 채 협곡 한가운데에 고립될 것이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 부대에게는 아주 훌륭한 고정 표적이 되겠지. 이게 귀관이 말하는 신속한 돌파인가? 박성철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가 불과 몇 분 만에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렸다고 자부한 경험을 숫자로 산산조각 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건 기갑 여단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야. 그놈들이 연료 관리도 못한 걸 왜 나한테. 셋째, 기상 문제. 이지수는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우자 K77 고개 상공의 기상 레이더 영상이 나타났다. 거대한 눈구름이 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10분 뒤 K77 고개는 국지성 폭설과 함께 시계뱅에 미만의 화이트 아웃 상태에 빠진다. 귀관의 병력은 화력 지원도 연료도 없이 눈폭풍 속에 갇히게 된다. 당연히 코브라 공격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통신은 두절될 것이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될 것이다. 박 소장, 이게 귀관이 20년간 이 전방에서 배웠다는 현장 지휘인가? 이지수의 신문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 단 한순간의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합참에서 수백 번의 워게임을 통해 단련된 악마의 변호인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계획에서 가장 사소한 균열을 찾아내 그것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전문가였다. 박성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의 땀을 닦아냈다. 그가 감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나태함과 무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포병 사거리도 부대의 연료 상태도 심지어 날씨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위 하나만으로 3,000명의 목숨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다. 주변의 참모 장교들은 이제 박 소장을 경외가 아닌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단장의 실체가 저 신임 여성 군단장의 논리적인 데이터 몇 개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들의 공포는 이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지수 중장은 스크린을 껐다. 지휘소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박 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지수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귀관은 지휘관이 아니다. 귀관은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오만함을 증명하려 한 도박꾼에 불과하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서 등을 돌려 여전히 굳어있는 통신병에게 다가갔다. 통신병. 본관은 군단장으로서 군사법원 법 제228조에 의거 현 시간부로 구사단장 박성철 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 뭐라고 박 소장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중얼거렸다. 이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령을 이어갔다. 지금 즉시 치려 단장에게 연결해. 군단장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모든 기동을 중지하고 원 계획대로 A3 능선으로 즉각 우회하라. 모든 통신은 사단장을 거치지 말고 군단 CP로 직접 보고하라. 이상 즉시 하달해. 통신병은 1초간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직무가 정지된 사단장이 그리고 그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건 결정을 내렸다. 충성 즉각 하달하겠습니다. 통신병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고 군단장의 명령을 복창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치려 단장. 여기는 군단 CP. 여기는 군단 CP. 군단장님 명령이다. 박성철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감히 저 계집이 자신을 그것도 부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성과 논리가 마비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폭력적인 분노뿐이었다. 인연이 감히 박 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이지수 중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참모들이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이지수의 어깨를 향해 날아갔다. 인연이 감히 박성철 소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이성을 잃은 황소처럼 이지수 중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멱살을 잡기 위해 뻗어나왔다. 죽여버리겠어. 지휘소 안의 모든 참모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몇몇이 그를 말리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박 소장의 손이 이지수의 전투복 깃에 닿기 불과 몇 인치 전. 시간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이지수 중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진하는 박 소장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향해 반걸음 내디뎠다. 다음 순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박 소장의 거구가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이지수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뻗은 오른손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다린 사람 같았다.
크억 박 소장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 같은 힘에 붙잡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지수의 오른손 손바닥이 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 안쪽 정확한 급소를 후려쳤다. 딱 하는 뼈와 힘줄이 뒤틀리는 건조한 파열음이 지휘소 안에 울렸다. 박성철 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추진력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여전히 이지수에게 잡혀 있었다. 이지수는 그의 몸무게를 역이용해 그대로 손목을 꺾어 뒤로 비틀었다. 박 소장은 자신의 거대한 몸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여성의 손 하나에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틈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바닥에 완전히 처박혔다. 그의 오른팔은 등 뒤로 꺾여 어깨가 탈골되기 직전에 고통스러운 각도를 유지했다. 지휘소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바람 소리도 기계 소리도 모두 멈춘 듯했다. 오직 박 소장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모든 참모 장교들은 얼어붙은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상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러진 사단장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차가운 얼굴의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박 소장의 팔을 꺾은 채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전투 의지와 능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지독하리만치 효율적이고 정제된 기술이었다. 참모들은 방금 전까지 이지수를 합참에서 온 샌님, 이론만 아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박 소장, 이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다. 마치 방금 거구의 장군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군형법 제4 18조.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그녀는 꺾은 팔에 힘을 더 주었다. 잘못 했습니다. 놔주십시오. 박 소장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20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권위와 오만함이 팔 하나가 꺾이는 고통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지수는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합참 작전본부에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아나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본 줄 알았나. 그녀는 박 소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적 지휘부 생포 및 암살, 특수전 교리를 총괄했다. 내가 자네 같은 돌발 변수를 제압하는 훈련 교관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게시 리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을 실행하는 흉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장교는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공포의 대상이 박 소장에서 이지수 중장으로 완벽하게 이동했다. 이지수는 박 소장의 팔을 놓아주었다. 박 소장은 망가진 팔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지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지수의 진짜 매수는 이제 막 등장할 참이었다. 그녀는 박 소장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전투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의 최고 등급 보안이 걸린 USB 메모리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다. 이것이 그녀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박 소장이 경멸했던 이론과 데이터의 결정체였다. 모두 스크린을 주목하라.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는 USB를 대형 스크린의 단자에 꽂았다. 화면이 바뀌고 수십 개의 복잡한 시뮬레이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참모들은 저것이 무엇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지수는 그중 하나의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명은 JCSWP OY7K 77 협공 매복 시나리오 및 아군 피해 극대화 방안이었다. 화면에는 K77 고개의 3D 지형도가 나타났고 수많은 적군과 아군의 아이콘이 표시되었다. 이게 뭔지 아나? 박 소장 이지수가 박 소장을 향해 물었다. 박 소장은 꺾인 팔을 부여잡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지수 중장의 목소리가 지휘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계시였다. 5년 전 내가 합참 작전차장 시절에 만든 게임 시나리오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적 특작 부대가 K77 고개에 매복했을 경우 아군 기계와 여단을 어떻게 하면 6시간 안에 전멸시킬 수 있는지 연구한 자료다. 포병 사각지대, 연료 소모율 급증, 국지성 폭설. 이 모든 변수를 적용해서 만든 완벽한 함정이지. 지휘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든 장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스크린과 이지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사단장이 하려던 작전이 이미 5년 전에 전멸 시나리오로 연구 완료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지수는 박 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얼음 메스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는 지휘관의 칠 때 치명적 실수, 고전적 전술 실패 사례라는 제목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교육 자료로 배포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소장의 눈앞에 섰다. 박성철 소장, 귀관은 지금 5년 묵은 실패 사례 교보제를 실전 훈련에서 3,000명의 실제 병력을 이끌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귀관이 야전 감각이라고 우겼던 그 무모함. 귀관이 계집의 이론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이론에 귀관의 부하 3,000명이 몰살당할 뻔했다는 말이다. 계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박 소장의 오만함과 무지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박성철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군이 학습하는 바보의 사례를 군단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군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였다. 왜? 당신이 박 소장은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이지수는 USB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내가 왜 이곳 X군단장으로 부임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승진, 영전 그런 것 같나? 그녀는 지휘소 안에 모든 참모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나는 이곳의 관리자로 온 것이 아니다. 합참 의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가서 X군단에 밝힌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 바로 귀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였다. 나는 군단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집도회로 온 것이다. 그리고 박 소장, 귀관은 방금 스스로가 제거 대상 1순위임을 증명했다. 그 순간 지휘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여성 군단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합참의장의 절대적인 신임과 전권을 위임받은 군대의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얼음메스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지휘소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깨질 듯이 팽팽했다. 박성철 소장은 꺾인 팔을 부여잡은 채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이라 모욕했던 존재는 그의 군 경력 전체를, 아니 그의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낸 집도애였다. 이지수 중장은 그에게 더 이상 단 한순간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박성철은 이미 제거된 환부, 수술대에서 도려낸 종양에 불과했다. 그녀는 즉시 지휘소 중앙에 있는 작전 상황판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작전과장 이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렸다. 지휘소 구석에서 굳어있던 작전과장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뛰어왔다. 예, 군단장님. 그는 박 소장의 눈치를 보던 습관을 버리고 이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애썼다. 현 시간부로 제구사단의 작전 지휘권은 군단에서 직접 통제한다. 이지수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성철 소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본관의 허가 없이 지휘소 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지휘소를 이탈할 수도 없다.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지수의 동무대. 그녀가 합참에서 수백 번도 더 반복했던 전쟁 시뮬레이션의 실전 버전이었다. 그녀의 눈이 거대한 상황판을 훑었다. 박성철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K-77 고개의 위기는 일단 막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망쳐놓은 다른 환부들이 속속 들어왔다. 정보 참모. 그녀가 불렀다. 예. 군단장님, 적 포병 2대대의 예상 위치. 좌표 델타 5. 근거는 그것은 24시간 전 UAV 정찰 영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24시간 전이라고 이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하 20도 혹한기에 적 포병이 24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 거라 생각했나. 당장 가용한 모든 정찰 자산을 델타 5 구역으로 재집중시켜 10분 내로 적의 실시간 위치 다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녀의 지휘는 박성철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박성철의 지휘가 가라, 닥쳐, 돌격 같은 감정과 직관에 의존한 고함이었다면 이지수의 지휘는 왜, 근거는 확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냉철한 알고리즘이었다. 포병 지휘관 예. 군단장님, 55포병대대가 치려단 지원 불가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께서 변명은 필요 없다. 이지수가 말을 잘랐다. 즉시 56포병대대의 K-9 2개 포대를 K-77 고개 방면으로 재배치해 사격 재원 미리 확보하고 치려단의 화력 지원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A3 능선은 55대대가 맞는다. 화력 중첩지대를 재설계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참모 장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박 소장 밑에서 겪었던 공포로 인한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최고급 두뇌를 따라가기 위한 지적인 혼란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박 소장의 불호령에 맞춰 보여주기식 훈련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성 군단장은 그들에게 진짜 전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전 소리와 타자 소리, 보고 소리가 지휘소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는 이상한 질서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지수 중장이 미동도 없이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박성철은 여전히 바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부러진 팔의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신의 왕국이었다. 모든 장교가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을 마치 가구처럼,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박성철을 경멸하거나 동정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지금 얼음 메스의 수술 속도를 따라잡기에도 벅찼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 그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군단장님, 치료단장입니다. 방금 A3 능선으로 우회 완료했습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다.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해. 스피커로. 충성 치료단장 현장 보고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긴박하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금 A3 능선으로의 우회 기동을 완료하고 K77 고개 남쪽 2km 지점 고지를 확보했습니다. 박성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여단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군단장님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K77 협곡 내부를 정찰한 결과 군단장님께서 예측하신 바로 그 지점에 대규모의 적 매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특작부대 병력이 최소 1개 대대 규모입니다. 와. 지휘소 안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참모들은 일제히 이지수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웠던 5년 전 시뮬레이션이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박성철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만약 치려단이 저 협곡으로 신속하게 돌파했더라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훈련이었지만 전멸 판정은 불보듯 뻔했다. 3,000명의 병력이 저 오만한 사단장 하나의 무지 때문에 몰살당할 뻔했다. 박성철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지수가 무슨 일을 해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야전 감각은 허상이었고, 그가 무시했던 그녀의 이론은 3,000명의 생명을 구한 진실이었다. 스피커에서 여단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군단장님, 적은 우리가 우회한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의 완벽한 측면을 잡았습니다. 현재 적의 퇴로까지 차단 가능한 위치입니다. 공격을 승인해 주십시오. 모든 참모가 이지수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1초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그녀의 눈은 다시 집도의 눈으로 돌아왔다. 승인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포병 지휘관을 돌아보았다. 56포병대대. 지금 즉시 치려단이 전송한 적 매복지 좌표로 화력 집중 사격을 개시하라. 5분간 초토화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통신병을 바라보았다. 치려 단장에게 전해. 포격 종료 30초 전. 전차대대는 적의 퇴로인 K78 고개로 즉각 기동. 퇴로를 차단한다. 보병대대는 포격 종료와 동시에 적의 측면을 타격.
잔당을 섬멸하라. 알겠습니다. 치려단장 군단장님 명령하다란다. 포격 종료 30초 전. 퇴로 차단 종료와 동시. 측면 타격. 지휘소는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의 공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다. 이지수 중장이 K-77 고개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역이용해 적의 중추를 타격하는 완벽한 역습을 지휘하고 있었다. 15분 후 지휘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보고 적 매복 부대 90% 이상 전투 불능 판정보고 치려단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K-77 고개 완전 확보. 박성철이 초래한 최악의 위기는 이지수의 손에서 최고의 승리로 바뀌어 있었다. 참모 장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전설이 될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이지수 중장은 그 환호 속에서도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상황판에 뜬 임무 완료라는 녹색 글자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환호의 반대편, 지휘소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 박성철 소장은 망가진 팔을 붙잡은 채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도 팔이 부러지는 고통도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절대적인 패배감과 수치심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존재 자체가 소멸당했다. 승리의 환호성이 지휘소 CP 천막을 가득 메웠다. 치려단의 완벽한 영매복 성공 보고는 모든 참모 장교를 흥분시켰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주먹을 부딪혔다.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린 것 같은 해방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는 지휘관을 만났다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전술적 반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었다. 패배 직전에 부대를 이끌고 적의 함정을 역이용해 적을 섬멸한다. 이것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혹은 전설적인 명장들의 이야기에서나 듣던 그런 지휘였다. 그 모든 환호의 중심에 이지수 중장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 대신 수술을 막 끝낸 외과 의사의 냉철한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히 끝내야 할 임무의 완수일 뿐이었다. 환호성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장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아직 수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휘소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 그곳에는 아직 제거해야 할 환부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박성철 소장. 그는 망가진 팔을 부여잡은 채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수치심과 고통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그에게로 향했다. 동정심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경멸과 이제 그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냉정한 호기심뿐이었다. 이지수 중장은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또각 또각 얼어붙은 흙바닥을 밟는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지휘소 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박성철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더욱 움츠렸다. 이지수는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던 두꺼운 방한모의 후드를 천천히 벗었다. 훅 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지적인 날카로움이 번뜩이는 차가운 눈. 굳게 닫힌 입술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박성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여성의 얼굴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을 마주한 박 소장은 공포에 질려 감히 눈을 맞추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떠나 그 자체로 완벽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다. 일어나, 박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180이 넘는 거구는 이제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일 뿐이었다. 이지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천막의 입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성철은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휘소 안의 모든 참모 장교들도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뒤를 따라 천막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처형의 순간을, 이 모욕에 대한 완벽한 심판의 순간을 목격해야만 했다. 지휘소 천막의 문이 열리자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용서 없이 그들의 뺨을 후려쳤다. 박성철은 방금 전까지 지휘소 안에서 느꼈던 일말의 온기마저 빼앗긴 채 혹한의 벌판으로 내몰렸다. 이지수는 그가 처음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자리, 훈련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 한복판. 이지수가 멈춰섰다. 그녀는 돌아서서 박성철을 마주했다. 박성철은 그녀의 몇 걸음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 주위로 지휘소에서 나온 참모 장교들이 원형으로 둘러섰다. 그들은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이지수의 목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박성철 소장. 그녀는 그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귀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군형법 제44조 위반. 상관의 정당한 작전 명령에 불복종했다. 이는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반란 행위다. 바람이 윙윙 울었다. 박성철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곧바로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었다. 이지수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군형법 제64조 위반.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상관에게 계집, 겁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녀는 박성철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것이 귀관의 가장 큰 죄는 아니다. 이지수의 눈이 얼음 메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박성철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귀관의 가장 큰 죄는 3,000명 부하의 생명을, 귀관의 그 오만하고 썩어 빠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고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귀관은 저들이 귀관의 명령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여자 상관에게 지기 싫다는 그 가짜는 이유 하나만으로 3,000명을 사지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주위에 서 있던 참모들의 눈에서 경멸의 빛이 쏟아졌다. 그들 역시 박성철의 부하이기 이전에 그 3,000명 병사들의 지휘관이었다. 박성철은 그들의 부하, 그들의 전우, 그들의 자식 같은 병사들을 자신의 자존심 싸움의 총알바디로 쓰려 했던 것이다. 이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경멸을 넘어선 차가운 판결처럼 들렸다.
귀관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귀관은 내가 여자라서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중장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귀관은 이 계급의 무게를 무시했다. 이 군복이 상징하는 책임을 모욕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그 자체를 능멸했다. 이지수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박성철 소장. 귀관은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병사도 지휘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박성철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군 경력 30년. 육사 시절부터 쌓아 올린 모든 자부심. 그의 인생 그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했다. 영하 20도의 혹한. 부러진 팔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 3,000명을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전 부하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완벽한 모욕과 존재의 부정.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박성철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 바닥으로 천천히 그리고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무릎 꿇어 라고 누군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으로 처박혔다. 흐어어엉.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훌쩍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남자의 처절한 오열요엔 이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흐엉. 그는 두 손으로 성한 손과 망가진 손으로 눈 덮인 바닥을 짚고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부짖었다. 그의 우렁찼던 고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만이 혹한의 바람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타이틀의 마지막 장면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계집 주제의 군단장이라며 여성을 모욕했던 오만한 사단장은 바로 그 여성 군단장의 발 아래 영하 20도의 훈련장에서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지수 중장은 그 비참한 광경을 10초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집도애로서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냈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참모 장교들 사이를 지나 다시 지휘소 천막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박성철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눈보라 속에 남아 메아리 쳤다. 이지수 중장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뒤로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한때 오만했던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칼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이 중장의 귓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수술은 끝났고 이제는 환부를 봉합하고 환자를 안정시킬 차례였다. 그녀가 다시 지휘소 CP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를 따라 나갔던 모든 참모, 장교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깅외였다.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들은 방금 목격했다. 박성철 소장이 휘두르던 폭력적인 권력이 이지수 중장이 휘두르는 논리적인 권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박 소장의 고함은 공포를 만들었지만 이 중장의 조용한 말 한마디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지휘관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지수는 천막 중앙 군단장석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얼어붙었던 지휘소의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녀는 방금 전 박 소장을 제압했던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통신장교를 향해 손짓했다. 통신장교. 예, 예. 군단장님. 통신장교가 자라목이 되어 달려왔다. 합참의장실과 직통 보안선 연결해 알파급 알파레벨 비상통신으로. 알파급 말씀이십니까? 통신장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알파급 비상통신은 전시 상황이나 국지도발 직전에만 사용하는 대통령과 합참의장에게만 허용된 최고 등급의 통신망이었다. 일개 군단장이 그것도 훈련 상황에서 이 통신망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월권이자 위기 상황임을 의미했다. 내가 두 번 말하게 하나. 이지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아닙니다. 즉각 연결하겠습니다. 통신장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안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성 군단장이 합참의장의 직속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이 현장에서 그 누구의 결재도 없이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와 대화하려 하고 있었다. 몇 차례의 접속음 끝에 스피커에서가 아닌 이지수 중장의 수화기 너머로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소 안의 모든 장교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 이지수의 입에서 나올 말이 박성철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이 군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수는 꼿꼿한 자세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충성. X 군단장. 중장 이지수입니다. 의장님. 그녀는 박성철에게 모욕당한 여자가 아니라 임무를 보고하는 지휘관이었다. 혹한기 훈련 1단계 상황 보고 드립니다. 90으로 구사단의 전술적 오류를 식별. 군단 예비대의 성공적인 기동으로 상황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결과를 보고했다. 훈련 목표는 120% 초과 달성 굿. 적 매복 부대 가상는 전멸. 아군 피해는 전무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짧은 격려의 말이 오간 듯했다. 이지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의장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지휘권 도전 및 군 기강 문란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교통사고 보고서를 읽듯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8시 40분 구사단장 박성철 소장. 군단장의 치려단 기동 중지 명령에 대해 공개적 불복종 군형법 제44조. 8시 50분 전 참모 앞에서 계집, 겁쟁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상관 모욕 군형법 제64조. 지휘소 안의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을 들어가며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9시 5분 본관의 직무 정지 명령 직후 상관인 본관에게 의도적인 물리적 위해를 시도 군형법 제48조. 현장에서 즉각 제압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맨손으로 사단장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마치 서류철 하나를 옮긴 것처럼 태연하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듯했다. 이지수는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했다. 박성철 소장은 3,000명의 병력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군단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작전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준합니다. 이에 본관의 권한으로 박성철 소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켰으며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해드립니다. 박성철 소장에 대한 구사단장, 직위, 즉각 보직 해임 및 영구 파면을 건의합니다. 또한 즉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 시간부로 헌병대 파견을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보고는 단 1분 30초 만에 끝났다. 지휘소 안은 얼어붙었다. 영구 파면.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 선고였다. 박성철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저 전화 한 통으로 완벽하게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이지수는 수화기 너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예, 의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1.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부, 깨끗이 도려냈습니다. 충성.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지휘소 안의 모든 장교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철은 끝났다. 합참의장은 이지수에게 선 조치 후 보고의 정권, 즉 얼음 메스를 휘두를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다. 이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 소장의 폭언에 떨고 있던 아까 그 젊은 김 대위를 지목했다. 김 대위. 예. 옛 군단장님 김 대위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자네, 아까 박 소장에게 모욕당했지. 지금 어떤 기분인가? 분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그 수치심을 갚을 기회를 주겠다. 이지수는 지휘소 문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헌병대 2명을 데리고 지휘소 밖에 있는 박성철 소장을 연행해 그의 계급장과 지휘관 표식을 모두 제거하고 의무실에서 8응급 처치만 받은 뒤 군단 임시 구금 시설에 수감하도록 헌병대가 서울에서 도착할 때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나 통신도 금지한다. 할 수 있겠나? 김 대위의 눈이 활활 타올랐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적인 임무였다. 예 군단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충성 김 대위는 조금 전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위험 있는 장교의 모습으로 경례를 붙이고 뛰쳐나갔다. 잠시 후 천막 밖에서 박성철의 마지막 발악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새끼들아. 으악 내팔하지만 그 소리는 곧 김 대위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멀어져 갔다. 이지수는 구사단 참모장을 불렀다. 그는 박 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지금은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참모장, 자네가 사단장 직무대리다. 이 시간 주겠다. 박성철의 감이 아니라 자네의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훈련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본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지휘소는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박성철이라는 암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참모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숨막히는 효율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지수 중장이 보여준 진짜 힘은 고함이나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능력이었고 3,000명의 생명을 구한 책임감이었으며 합참의장도 즉각 승인하는 절대적인 권한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게 된 새로운 지휘관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섭고도 유능한 얼음 메스임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박성철 소장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그를 연행하는 김대위의 단호한 목소리가 천막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지휘소 CP 안에는 무겁고도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 정적은 불과 1시간 전 박 소장의 포갑적인 고함 아래 숨죽이고 있던 공포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다. 모든 참모 장교는 자신의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감히 이지수 중장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그렇다고 감히 시선을 피하지도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전술 단말기, 혹은 그녀의 차가운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그리고 이 X군단의 미래가 저 작은 여성 지휘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이지수 중장은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끝낸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10초간 눈을 감고 이 지휘소에 남은 박성철의 잔향을 지우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지휘소 안의 모든 장교를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어깨를 폈다. 오늘 오전의 훈련 상황은 종료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온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최고 지휘관의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치려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적매복 부대를 섬멸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성과다. 수고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장교들은 긴장했다. 칭찬 뒤에 올 하지만 이 무엇일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대로 말을 이었다. 오늘 내가 이 지휘소에서 목격한 것은 대한민국 육군 정예군단의 지휘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폭력적인 고함에 완전히 마비된 겁먹은 개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했다. 그녀의 지적은 칼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박성철의 폭언과 하극상에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방관자들이었다. 이지수는 그들의 가장 아픈 죄책감을 정면으로 찔렀다. 나는 여러분에게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미래는 완벽하게 다를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소 중앙에 있는 대형 상황판 앞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장교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등을 따랐다. 그녀는 방금 전 박성철의 무지를 박살냈던 바로 그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의 지휘 철학은 지극히 간단하다. 첫째, 데이터. 둘째, 책임감. 셋째, 유능함이다. 그녀는 지휘소 전체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나에게 감간을 보고하지 마라. 나에게 사실과 데이터를 보고하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박 소장이 무시했던 그 데이터가 3,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참모들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 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왜곡해왔는지 떠올렸다. 이지수는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군단 지휘소에서 금지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라는 보고를 원한다. 여러분 어깨에 달린 계급은
여러분의 무능함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겠다는 서약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는 오늘처럼 주저없이 메스를 들 것이다. 지독한 공포가 다시 지휘소를 감쌌다. 하지만 그것은 박성철이 주던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능한 외과 의사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지적인 공포였다. 이것이 바로 이지수가 원했던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있었다. 이지수는 그 공포를 인지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술 뒤에 처방을 내렸다. 그녀는 박 소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구사단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윤 대령. 그녀가 불렀다. 예. 옛 군단장님. 그는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다음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 직감하고 있었다. 자네가 오늘부로 구사단장 직무대리다. 이지수의 말에 윤대령의 눈이 커졌다. 이 시간 주겠다. 박성철의 감과 경험이 아니라 자네의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구사단의 새로운 혹한기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 이 시간 뒤 본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겠나. 윤대령은 10초간 망설였다. 그는 이것이 기회이자 마지막 시험임을 깨달았다. 예 군단장님, 반드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 부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지휘소는 박성철이 연행된 지 불과 5분 만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수는 아침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리고 방금 박 소장을 직접 연행하고 돌아온 젊은 장교를 찾았다. 김대위. 그녀가 불렀다. 박 소장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돌아와 숨을 고르던 김대위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예 군단장님. 그는 자신이 또 다른 질책의 대상이 될까봐 다시 긴장했다. 이지수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지휘소의 모든 참모가 들을 수 있는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위, 오늘 아침 자네가 보고했던 병참, 보급 관련 데이터 오류. 그것 때문에 자네는 전 부대원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지. 김대위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굳었다. 그것은 그의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이지수는 자신의 전술 단말기를 조작해 아침에 박 소장이 집어 던졌던 바로 그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방금 내가 그 보고서를 정식으로 재검토했다. 그녀는 김대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자네의 보고는 100% 정확했다. 자네의 데이터가 옳았고 박성철 소장의 감과 판단이 틀렸다. 지휘소 안에 미묘하지만 거대한 전율이 흘렀다. 이지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휘소 전체에 선언했다. 자네가 찾아낸 그 사소한 데이터 오류가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아군 일개 기계와 대대의 발을 묶어 적의 포화 속에 전멸시킬 수도 있었던 매우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는 다시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훌륭한 참모 장교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했다. 잘했다. 김대위. 김대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칭찬이었다.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동료와 선배 장교들 앞에서 받은 최고의 그리고 공식적인 칭찬이었다. 박성철 밑에서 쓸데없는 트집쟁이라며 무시당하고 짓밟렸던 그의 데이터와 원칙이 새로운 군단장에게는 생명을 구한 공로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있는 힘껏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지수는 김 대위를 넘어 지휘소의 모든 장교를 둘러보았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다. 그리고 앞으로 EX 군단의 유일한 원칙이 될 것이다. 이 군단에서는 진실을 보고하는 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오직 무능함과 나태함, 그리고 오만함만이 처벌받을 뿐이다. 모두 이해했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터져 나온 대답은 아침에 그 공포에 질린 대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찼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줄 지휘관을 만났다는 기쁨의 함성이었다. 그 순간 X군단의 문화는 완벽하게 바뀌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지수 중장을 여성 군단장 혹은 합참에서 온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군단장을 보고 있었다. 박성철이 30년간 이 부대에 쌓아 올린 폭력과 공포,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 문화는 단 2시간 만에 이지수의 냉철한 이성과 압도적인 능력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고 교체되었다. 장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전과 180도 달랐다. 두려움에 마지못해 움직이던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졌다. 그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활기에 넘쳤고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지휘소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환자처럼 깨끗하고 강력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음 메스의 무서우리만큼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지수 중장은 그 광경을 잠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앉았다. 그녀는 방금 전의 극적인 승리나 박성철의 비참한 몰락 따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의 훈련 계획을 분석하기 위해 전술 단말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X군단의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의 훈련장에는 길고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아왔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내는 추위는 여전했지만 X군단 지휘소 CP 내부의 공기는 지난 며칠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성철 소장의 폭언과 고함으로 가득 찼던 그 억압적이고 탁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수십 대의 전술 컴퓨터가 뿜어내는 미세한 열기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들이 뿜어내는 지적인 열기, 그리고 잘게 부서지는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했다. 모든 참모 장교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모든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했다. 보고합니다. 사며단 정찰대. 적 예상 침투로 3. 알파 지점에서 적 특작부대 가상 2개 식별 좌표. 전송 완료. 포병 3. 알파 지점 즉각 효력사 개시 5분 내 타격 완료. 보고할 것 공병 치료단 기동로 상해. 급조 폭발물 가상 제거 완료 10분 뒤 기동 재개 가능. 그 중심에는 이지수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석에 앉아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율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그 근거는 데이터 오차 범위는 대안 플랜 B은 준비되었나. 참모들은 이제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지수 중장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이틀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했다. 박성철이 강요했던 맹목적인 복종은 사라지고 이지수가 요구하는 능력에 기반한 복종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공포가 아니라 유능한 지휘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변화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틀 전 이지수 중장이 이 시간에 시간을 주었던 구사단 참모장 윤대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박성철의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이틀간 구사단은 군단 전체에서 가장 높은 훈련 성과를 달성했다. 바로 그때 지휘소 밖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대기를 갈랐다. 훈련에 투입된 코브라 헬기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대형 수송 헬기의 소리였다. 참모들이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를 뚫고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지휘소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다. 이지수 중장은 상황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김 대위, 마중 나가도록. 김 대위는 이제 이지수의 수행 비서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방한복을 입은 헌병 군사경찰 장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철모에는 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단이라는 선명한 표식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합참의장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박성철 소장의 사형 집행인들이었다. 그들은 김 대위의 안내를 받아 지휘소로 들어섰다. 그들은 지휘소의 그 어떤 참모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이지수 중장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방부 군사경찰단 박중령입니다. 합참의장님 명령에 따라 박성철 소장 신병 인수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김 대위. 인계. 김 대위는 그들을 이끌고 지휘소 뒤편 임시 구금 시설로 사용되던 의무대 천막으로 향했다. 박성철은 그곳에 갇혀 있었다. 지난 이틀간 그는 자신의 부러진 팔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서울에서 온 헌병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꺼져버렸다. 박성철 소장. 박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관을 군형법 제44조 상관 명령 불복종. 제64조 상관 모욕. 제48조 상관 폭행 미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정식 이첩한다. 변명할 기회는 군사법정에서 주어질 것이다.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2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수갑이 채워져 헬기로 끌려갔다. 그가 30년간 지휘했던 구사단의 병사들이 이제는 경멸도 동정심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들의 전임 사단장이 죄수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공개적인 모욕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라는 형벌이었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박성철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그가 상징했던 구시대의 모든 부조리와 폭력, 성차별적인 문화는 그 헬기와 함께 X군단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지수 중장은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잠시 지켜보았다. 그녀는 암 덩어리가 완벽하게 적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다시 상황판으로 돌아섰다. 좋아. 마지막 훈련 단계다.
전 부대. 총 공격 개시. 30분 내로 목표 지점 확보한다. 실시. 와. 지휘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전차들이 눈보라를 뚫고 질주했고 자주포들이 정확하게 화력 지원을 퍼부었으며 보병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고지를 점령했다. 박성철의 지휘 아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작전이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모든 훈련이 끝났다. 이지수 중장은 지휘소를 나와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그녀가 처음 박성철의 모욕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은 적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이겨내야 할 환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혹독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녀의 군단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만이 없었다. 오직 피로감과 그것을 뛰어넘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들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가득했다. 계집은 사라졌다. 오직 군단장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대위가 뜨거운 물이 담긴 수통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단장님. 이지수는 수통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김대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보여준 얼음 메스가 아닌 상관으로서의 미소였다. 자네도 수고했다. 김대위. 보고서는 완벽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아니다. 앞으론 김소령 진급심사 준비해야겠군. 합참 의장님께 자네의 공적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김대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감격에 차올라 그 어떤 말 대신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 덮인 광활한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X군단은 마침내 건강한 심장을 되찾았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나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박성철 소장이 그토록 자랑했던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지수 군단장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무능함을 권위로 포장하려 했던 박성철 사단장의 최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원한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